네,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폴리피플 5월 전국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 자리가 살짝 비었는데요. 황장지 소장은 5분 뒤에 도착입니다. 오늘은 22대 국회, 21대 국회가 오늘로서 끝난 거죠. 네, 오늘로서 끝납니다. 네, 오늘 어제 이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했고, 오늘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21대 국회 의장단이 오늘 이 마지막 그 오찬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내일부터 그 30일이죠. 내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국회는 이사한다고 정신없겠네요. 예. 그런데 과연 이 22대 국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4년간이 남아있지만 한번 짚어볼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총선 이후에 뭐 대국민 사과도 하고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마이웨이 행보 아닌가 뭐 이런 점을 보면서 그 함께하는 국민의 힘은 이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는데 어쩌고 있는지, 그리고 여의도 대통령이라 일컫는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오늘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대 국회, 21대 국회 뭐 총평가 하시도 되고요. 아울러서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 것 같은가, 우리 차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는 뭐 21대 국회는 어제입니다. 우리 지금 방송하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5월 28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그 거부권이 제의가 돼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거기에서 결국은 다시 부결이 됐습니다. 그 하나가 아마 21대 국회를 상징하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거야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또 여당은 똘똘 뭉쳐서 그걸 갖다가 뒷받침하는 그러한 행태가 막판까지 벌어짐으로써 문제는 그러한 이 정치적인 법안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그러한 행태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반복되었다. 그거 하나 자체가 뭐 21대 국회를 총평하는 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2대 국회는 그럼 새로운 챕터가 열리니까 그럼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질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저는 22대 국회의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거야 국회입니다. 물론 뭐 21대 국회도 거야 국회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지금 국회가 새로 원구성을 해서 새로운 국회가 시작될 때 이렇게 여당이 압도적인 소수라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 역대 정권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가 중간에 있어서 정권을 차지했을 경우에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또 뭐 13대 국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여당이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밀리는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국회가 22대 국회도 거야 국회인데 사실은 이 지금 그러니까 이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에 의한 총선에서 이 집권 세력이 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이번 국회를 상당히 어렵게 대할 수밖에 없는 국민이라는 것이 먼저 첫 번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탄핵 국회라는 겁니다. 탄핵 국회라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이 집권 세력이 역대급 이 중간평가적인 성격인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의 기조나 태도가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직전 21대 의석 분포보다 훨씬 더 야당이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권 단축을 위한 탄핵에 대한 이 상당한 정치적인 정치적인 그런 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키워드가요, 개헌국회입니다. 개헌국회. 사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도 사실 이 거대 양당의 그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한 이 대립과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혁파 논의가 상당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회귀되는
그러한 상황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상당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모두 나름대로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 소장님.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22대 국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는 구조적인 갈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금 여당이고 반면 야당의 절대 다수의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장악하는 구도이고, 두 번째는 현재 각각 수장이 지난 대선의 주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진영의 대립 구도는 더 클 수밖에 없고, 문제는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전 정부의 적폐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민주당 대표는 전 정부 적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아주 심한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어려운 구도가 될 것이고, 그것에 비례해서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가 대단히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국정현안, 국가 민생을 살려야 될 국회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더 큰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의 해소, 제도화, 이것에 대한 요구가 분출할 것이고, 그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차 교수님 이야기 말따나 정치개혁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개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는 그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개헌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국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22대 국회는 제가 볼 때 우리 정당사에 있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87 체제라 흔히 이야기하는 현재 6공화국 헌법인데, 헌법의 어떤 개정, 개헌이 이루어지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전에도 개헌 논의는 계속 있었고, 직전 김진표 국회의장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이 국회의장 21대 국회 하반기 의장이죠. 하반기 의장 되자마자부터 했었는데, 실제로 지도부들의 뜻이 개헌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모양새만 갖추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에서의 개헌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패스할 수 없는 그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의 개헌은 국회 임기 초반에 하지 않으면은 후반기에 들어와가지고는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대선 주자들이 사실상 개헌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실질적인 의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안 되어 왔습니다. 네. 우리 황장수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에서 지금 어느 누구도 예를 들면은 여야든 하여튼 국회에 있는 이 지도부 당대표들 주요 지도부 국회의원들, 이 초선 국회의원들까지도 개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높고, 그리고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취지가 이전에 높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민생이 중요하고 개헌 문제 실제로 와닿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은
요구가 어떤 지지가 점차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 개혁의 하롱점정으로서 개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또 당권 주자들, 대선 주자들이 또 그것을 갖다가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22대 국회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이 그 국회에서 발의된 게 2016년 12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본회의에서 그 아마 통과된 게 12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게 몇 대 국회죠? 그때 2016년이면 19대입니까? 19대 국회. 예, 19대 국회에서 그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 탄핵 20대 국회. 20대 국회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 22대 국회에도 탄핵에 대한 부분에서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청래 최고가 이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탄핵 열차가 뭐 출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실제로 금방 우리 차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본회의에서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한 요구한 재의결이 부결되는 이 부분들이 마지막 그거였다면은 22대 국회는 바로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으로 막을 여는 이런 모습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탄핵에 대한 공세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끊어냈어야 되는데, 저는 못 끊어냈다, 뭐 안 끊어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개혁의 정점으로서의 개헌과, 그리고 윤 대통령과 그 이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과의 어떤 이 한판 승부가 이루어질 어떤 탄핵,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한 소장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마치 거대한 2차 대전 같은 이런 전쟁 직전에 양쪽의 전열을 정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22대 국회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을 보면 거의 이재명 대표 1인 정당화가 완성이 됐어요. 아마 한국의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딴 야당사에서, 아니면 야당 여당도 있지만 어쨌든 정당에서 지금처럼 저렇게 다원성이나 다양성이 사라지고 이 하나의 색깔로 있은 적이 없었다 라는 부분으로 볼 때, 또 조국이라는 조국의 혁신당이라는 게 있지만은 결국은 그 당 또한 사실 조국 1인 정당과 유사하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권은 그야말로 소수 정당이 윤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한 쪽으로 거의 집중하고 표단속하고 당근과 채찍을 던지는 정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차라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정치에서 보였던 최소한의 이 다양성, 또 계파 이런 것조차도 지금 없어졌다는 겁니다. 양쪽 다. 양쪽 다. 그러니까 이 최악의 그야말로 국회가 22대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헌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개헌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아주 근접해 있고, 또 본인이 그 대신에 이제 가지고 있는 약점은 조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법적인 리스크가 지금 존재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의 사법적 리스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재명은 이 개헌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겠죠. 이재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은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그 사법적 리스크를 당하느니 차라리 윤하고
합의해서 니도 살고 나도 사는 쪽으로 가자.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강천석 공문이 그런 칼럼을 썼더만요. 그 이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 지금 불안성이 있고 그 조국이나 이재명이는 사법 리스크에 불안성이 있으니까 서로가 딜해서 니도 살고 나도 사는 개헌을 하자 설득 던졌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나경원이가 월요일날 임기 단축 개헌을 들고 나왔잖아요. 조국이 이야기했던 조국도 그걸 던졌죠. 조국도 결국은 자기 깜빵 안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제 용산에서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하루 만에 깨갱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국민의힘에는 윤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자가 한동훈이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권 주자라고 하거나 당 대표 주자들이 임기 단축해서 개헌을 하고 싶다라는 유혹을 느끼고 있어요. 윤 때문에 말을 안 하지. 그리고 윤도 또 솔직히 말하면 임기 한 1년쯤 단축시켜주고 자기가 무사히 임기를 채우고 탄핵만 안 당한다면 그걸 선택할 마음의 유혹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마지막 카드로 있겠죠. 윤 주변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장애물은 누군가 하면 이재명이다. 이재명이가 자기가 리스크가 강할 때는 차라리 그거라도 해서 내가 뭐 총리로서 해보자라거나 아니면 권력이 약화된 대통령으로 해보자라거나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을 할 때도 보면 본인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그 지역에 그 지자체 단체장으로서도 모든 것을 장악하는 부분에 익숙한 사람인데 자기가 살아날 방법이 좀 있다고 보면 이 지금 임기 단축 개헌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이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가장 걸림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최상민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윤이 이걸 갖다가 초반에 해명과 사과를 했더라면 그냥 넘어갈 문제. 솔직히 말하면 군에서 뭐 병사들이 지난주에도 장교 사병이 4명이 죽었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단장이 일일이 책임을 물어야 되냐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니라고 했던 문제 때문에 지금 코너에 몰려서 이 지경으로 가고 있고 김건희 백도 마찬가지로 부인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이미 후에 이렇게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됐을 건데 그러지 않고 이 지경으로 끌고 오는 게 특유의 저 태도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새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을 전부 밥 먹이고 술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진 사람들 자리 주겠다고 꼬드겨가 막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표단속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건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참으로 이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탄핵으로 가는 거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걸렸지만은 거리나 방송을 노무현 대통령 측이 앞두었기 때문에 헌재가 결국은 이것은 국회에서 탄핵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그만둘 만한 건덕지가 못 된다. 뭐 대통령의 그 정치 개입에 대해서 인간의 선거 개입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럼 박근혜 왜 탄핵이 됐느냐? 국정농단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박근혜가 결국은 거리에서 시가 번지는 데서 그 뭐 보수가 일부 맞불 시렸지만 이게 게임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또 대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거리에서 촛불로 메앗을 내가 볼 때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것은 솔직히 국회에서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헌재가 거리에서 만약에 이걸 촛불로 못 메웠다면 기각을 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보수적인 색깔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거리에서 탄핵을 몰아낼 만한 이 수백만 명의 이 거리 싸움을 할 수 있을 건가? 이제 한국 대통령의 탄핵은 거리 싸움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2, 3, 4 부분 다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한 몇 가지만 이렇게 짚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개헌이다 뭐다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핵심은 어쨌든 이재명이 키를 쥐고 있는 것 같다. 예,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의 판단의 근거는 결국은 이재명 이른바 사고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이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이 사고 리스크가 뭐 장기적으로 갈지 또 넘어갈 수 있을지. 그게 아니고 지금 법조계 많은 사람들은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유죄 받는 이 형국 차원에서 본다면 유죄는 불가피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지금 현재 뭐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던 4월 리스크가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아직까지 불씨는 계속 지금 있고 지금 재판 다 진행 중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탄핵 문제는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상당히 직결적으로 뭐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본인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상고심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이게 뭐 파기 한송이 될 경우에는 좀 더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입장,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도 3년은 너무 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권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해관계는 이재명과 조국의 이해는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두 사람의 뜻과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럼 탄핵이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여당이 의석이 지금 108석입니다. 물론 2016년도에 탄핵될 때 여당 의석이 120석이 넘었습니다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이탈한 표가 한 40표가 넘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결국 민심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항 소장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길거리를 가득 메운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위 군중들의 좀 뭐랄까 정치적인 시위 때문에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시 그때 여론으로 표출됐던 민심이라는 거죠. 그 민심을 결국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결국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108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심이 만약에 그러니까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08명은 아마 1800명의 그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18명 힘도 저는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저는 뭐 이재명, 조국이 아니라 결국 윤 대통령이 지고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국정 운영의 기조라든지 그리고 지금 방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변하느냐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현재의 관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번 그러니까 이 21대 국회 마지막에 본회의에 올라갔던 지금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이 거부권 행사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 그러니까 지금 부결되고 난 직후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통령의 그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 녹취록이 지금 뭐 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건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인데 앞으로의 문제도 지금 뭐 총선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보면 별로 그렇게 바뀔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재명 조국의 뜻과 의지대로 탄핵이 저는 간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데 그것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그 부분을 대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면 자초하는 거네요. 자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탄핵의 국면으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저는 탄핵 국면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조국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저는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항 소장님 생각은 지금 이재명은 별로 권력구조 개편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5년 단임이 아니라 지금 야권의 주류적인 입장은 4년 중임이거든요. 4년 연임, 그러니까 중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 8년을 지금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5년 단위 끝나고 난 뒤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사법주의 리스크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8년이 훨씬 더 낫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마 8년 하고 나면 아마 대한민국을 아마 이재명의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개헌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정당이 지금 주도를 하는 건 합니다만 마지막에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지금 일종의 뭐랄까요 거대 야당의 정치적 담합처럼 비치는 상황의 개헌이라고 한다면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 엄청난 사표를 발생하고 있고 민의를 지금 반영을 왜곡하고 있는 선거구제에 대한 개혁까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오히려 이 그러니까 이 개헌이라는 부분도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선거제 개편은 개헌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한 사안은 아닌데 그죠? 기한 사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과에서 맞물려 있는 같이 것이기 가져야 때문에 된다. 같이 가면서 소위 말해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는 그래서 사실 이 우리 제도 정치권 내에도 상당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상으로 가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동의도 받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개헌은 국민, 민심이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잠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주자면은 제가 90년대부터 여의도에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도 이 87년 그 체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부터 개헌 이야기는 계속 있어 온 것 같아요. 특히 그 권력구조 개헌. 이 문제가 이제 그 포인트인데, 우리 사회경제적 부분도 많이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바뀌어야 된다 하고 하지만, 실제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헌이 이제 초점인데, 이게서 그 차 교수가 말한 대로 지금 대세는 4년 중임제입니다. 개헌을 하자면 권력구조에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 이게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으로 바꾸자 이건데, 실제 의원들 속내에는 내각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대통령제에 대한 그게 있다면은 이원 집정부제로 그 외교 안보 등은 대통령이 하고 내정은 총리가 하는, 예를 들면 그 이후에 개헌 논의에서 있어 왔던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요런 대통령제에서 그 내각제에서 우리 헌법에도 있지만 그걸 보다 더 명문화시키는 그 정도의 어떤 것을 갖다가 좀 선호하고 있어요. 선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 여론의 부분에서 본다면은 내각제 요소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하는데, 속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 소장님, 금방 이야기했던 우리 탄핵과 개헌에 있어 가지고 포인트. 예, 이제 그 중에서 여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개헌에 관련해서 4년 중임제에 대한 개헌은 사실상 국민들 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 요소를 강화시켰을 때 제가 볼 때는 50% 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여야 중임제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그 내용으로 담는 그런 방식이라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오히려 여론이 이전부터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길을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고 하는데, 황 소장님은 이재명 대표가 좀 개헌에 소극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일 것 같아요. 이 개헌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게 되면은 개헌을 하게 될 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어느 정도 깔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1년 정도겠죠.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로서 가장 큰 문제는 사법 리스크인데,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후에 3년 후에 대선이냐 2년 후에 대선이냐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2년 후에 만약에 대선을 치른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유리한 부분에 사법 리스크 대처하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니까. 그렇죠. 단축되니까 사실상 대선 들어가 버리는 사법 이 재판은 그 중간에 되어 버리니까요. 대법까지 선고될 필요 없다. 예. 두 번째는 이왕 대통령 하는 거 5년 단임하는 것보다도 4년 연임해서 8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어쨌든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서는 잘못되는 쪽보다 대통령 자리에서 4년 하고 그 다음 4년 더 하는 걸 생각하면 8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볼 때는 4년 중임제 1년 단축 조건에 4년 중임제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아 보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아까 지금 개헌 문제 관련해서 이제 이게 지금 색깔은 나왔으나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탄핵은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이것이 그 주장을 할 수도 현실화되기에는 박근혜 정부만큼 쉽지가 않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금 이야기하지만 최상병의 경우는 군 통수권자로서 이 군의 책임자에 대한 그 문책
문제의 범위에 해당이 된 겁니다. 사실은 군 통수권자로서 특수선에서 군 작전이 벌어졌을 때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은 초기에 잘 대응했으면은 큰 문제도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군 특수작전에 두고 모든 걸 다 고려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찌됐든 그 사법이 조사에 그 개입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이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특검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사안 아니에요. 다음 김건희 문건 받았는 것을 자체는 그거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의해서 인사에 개입했거나 이권에 개입했으면 그거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특검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건으로 특검의 탄핵을 가는 지금 사유는 아닐 것이고 약하다. 두 번째, 그 첫 번째 조건이 그 부분이 지금 충격이 좀 약하다는 거고 이거는 전부 최순실 건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죠. 두 번째는 탄핵을 하려면 정치적 파워가 압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진짜 한 15% 이하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정당 지지율을 두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배 정도가 돼야 돼요. 지지율이. 그런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 1.5배 이상 가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수 진보 이 그 구도에 되고 보수보다도 진보가 역시 한 1.2배 정도 더 많아 정도는 비중으로 정치 지형도 바뀌어줘야만이 탄핵이 가능한데 지금 5번에 보니까 이제 갤럽 조사에 되고 정당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만은 오히려 밀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수 지금 과거에는 이 진보 진영이 보수보다 더 적게 나오니까 국민 탓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자 이렇게 표현하다가 요즘은 여론조사 기관 탓하면서 보수 과표집 이야기하지만 현재 진보가 국민들한테 그만큼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지만 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진보 진영에 대한 호감도가 국민들한테 그만큼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지형 구도에 되고 야당이 주도해갖고 지금 탄핵할 만한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지금 그 머리에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이런 공시 국면에다가 왜 속 시원하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를 못할까? 마지막으로 뭐가면은 지난 박근혜 탄핵을 유심히 보면은요. 초기에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 20대, 30대. 그때 FJ 조사를 해보면은 뭐가면은 걔들이 그랬는데 이제 이게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니까 정치권에 되고 뒤에 그냥 슬쩍 엉덩이에 들이밀고 들어왔다. 이래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걔들이 안 움직여요. 2030 지금 특히 10대 애들이 탄핵이 안 움직입니다. 지금 탄핵한다고 광화문에도 그 집회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정치 관계자들 집단들이 와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터 끌어내게. 그러니까 어떤 그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정치적 이익 집단의 그 집회로 비춰지는 겁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박근혜 때 받았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그런 힘이 없어요. 단 공세적 측면으로서의 그 효용성은 크겠죠. 그래서 탄핵까지는 안 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계속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제의 지금 5년 단임제 문제의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 지금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정량적인 어떤 그 수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뭐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로는 개헌이 되든 안 되든 굉장히 중점이 될 것이고 어느 때보다도 개헌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러고 그 한수님 이야기하실 건데 이야기하실 때 그 지난번에 이응수에 대한 뭐 밀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한국일보에서 그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두 교수님이. 근데 그게 보면은 온갖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나와요.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뭐 어쨌든 공동 정권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 그것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차적인 결과가 제일 빨리 나올 게 그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부분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1심 결과가
개헌 논란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 아마 저 조국만큼 이제 교도소 문턱에 입구에 자기도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정치권의 피선거권이나 이런 것이 박탈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 재판을 어제 보면 정진상이 재판에서 정영학이 녹취록에 나온 모든 사람을 다 등장시켜가지고 질의를 하자고 시간 끄는 걸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대북 송금에 관련돼서 뭐 계속 지금 주가 조작이니 또 오늘 보면 뭐 국정원 직원이 뭐 미북 회담의 거마비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좌우간 1차적인 재판의 결과가 중요할 거라는 거고, 지금 윤하고 이 사이에는 내밀하게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거의 다 던져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의 입장에서는 일회 공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카드를 가진 거를 거의 다 던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명박이하고 함성득이 그 둘이가 한국일보 가서 그걸 또 공개한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측에서 윤이 이런 걸 던졌다라는 이야기를 자신들이 까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그걸 까라고 이명박 측을 시키고, 이명박이 하겠다니까 함성득이 윤 측에 이명박이 가서 해결한다, 나도 좀 배석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같이 둘이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게 그 대외적으로 회자가 되면서 이제 윤의 지지가 빠져버리면서 지금 보수의 지지가 회복되지가 않아요. 지금 윤이 이제 갤럽에서는 24, 뭐 리얼미터는 30% 뭐 정도고, 일부 또 뭐 코칭 가는 데서는 27 이래 놓잖아요. 그런데 윤의 그 보수 지지가 3분의 1 이상이 확 빠져버렸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보수 지지가 35% 안팎이라고 보면 거기에서 10% 이상의 윤에 대한 지지가 빠져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이 이제 완전히 견디지 못하고 탄핵으로 몰려가거나 이제 완전히 개헌을 자기 스스로가 먼저 던지는 순간은 제가 봤을 때 20% 선이 무너지고 10% 초반으로 떨어지면 윤이 먼저 던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간간의 싸움이라고 봐요. 이재명에 대한 1심 경기도 선거법 위반 결과가 유죄가 나와서 이재명이 먼저 당하느냐, 윤 지지가 10% 미만으로 먼저 빠지느냐는 싸움이고, 그때까지 윤은 방어전을 해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뭐 대다수 개헌을 언급하는 사람은 4년 중임이라 하지만 4년 중임하려고 개헌을 말하는 실질적인 정치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실제 목적은 이원 집중부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라는 합의가 일단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용은 엉뚱한 걸로 바뀌어가지고 이원 집중부제 개헌으로 가버릴 거라 봐요. 국회 차원에서. 그러면 국민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그런 거 따라가겠죠,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좌우간 이재명의 지금 가장 시급한 재판의 결과가 개헌 여부를 저는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